1979년 12월 12일 밤, 이날을 역사는 12.12라고 부릅니다. 그날이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12.12는 그 어느 해와는 사뭇 다릅니다. 5.18 특별법 제정이 공론화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12.12는 16년 만에 비로소 역사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우리 현대사를 터무니없이 굴절시킨 12.12. 그날의 승자와 패자가 갈리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부하에게 피격된 후 체포된 특전사령관 정병주 장군을 기억하실 겁니다. 역사추리 오늘은 정병주 장군을 중심으로 12.12를 해부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12.12의 증언을 다 하지도 못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제1장군묘역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순직한 많은 장군들의 영령이 모셔진 곳입니다. 각각의 묘역에는 동료 군인과 가족들이 헌사한 추모의 글들이 묘비 전면에 빽빽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1장군 묘역에는 이상하게도 비문이 없는 묘비가 있습니다. 바로 12.12 당시 특전사령관 정병주 장군의 묘비로 그가 살아온 60여 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명령을 생명으로 여기는 군인들이 상관에게 총질을 하고도 버젓이 활보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는 유족들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이곳 장군묘역 뒤편 장교묘역에도 침묵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묘비가 있습니다. (12.12) 그날 밤 정사령관을 끝까지 보자 하다가 아군의 총탄에 죽어간 김호랑 소령의 묘비입니다. 12.12의 충격으로 실명한 아내마저 4년 전 유명을 달리해 참배할 유족조차 없이 12.12를 맞고 있는 김호랑 소령의 묘비. 정사령관이 생전에 자주 참배를 했다고 하지만 이제 그마저 세상을 떠나 건너편 장군묘역에서 침묵을 하고 있는 지금, 그들이 이 묘비에 진정 남기고 싶었던 말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이 두 사람은 12.12 당시 특전사 사령관과 비서실장이었습니다. 12.12와 같은 비상사태에서 수도권의 병력을 가장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육군본부 직할부대는 수경사와 특전사뿐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수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가장 뛰어난 공수부대로 구성된 특전사는 여단 규모의 병력으로도 4단 이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대입니다. 이 특전사를 어느 쪽에서 장악하느냐에 따라 12.12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특전사의 사령관이 정병주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6시 30분 전두환의 초청을 받은 정병주 사령관은 장태환 수경사령관과 김진기 육군 헌병감 등과 함께 연희동에서 주인 없는 만찬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병주 사령관은 7시 35분 그 만찬장에서 정승화 참모총장의 납치 사건을 보고받고 8시경 자대로 돌아옵니다. 정 장군, 나 참모차장이요. 합수본부 측에서 총장 공간에 병력까지 투입한 모양인데 혹 그쪽 병력에는 이상이 없어요? 확인해봤는데 우리 부대에서는 이동 병력이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지휘관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습니까? 그게 지금 소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제9공수여단장 윤은계 준장뿐입니다.
당시 정병주 장군이 사령관으로 있던 특전사령부 이하의 수도권 부대로는 1, 3, 5, 9공수 여단 등 4개 여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공수의 박희도, 3공수의 최세창, 5공수의 장기호 여단장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그들은 신군부 세력이 집결해 있던 경복궁의 30경비단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밤 9시 20분경 1공수 여단의 출동 명령이 내려집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참모총장 연행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얻지 못하자 출동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3공수 5공수 여단장은 돌아가 부대를 장악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일공수 여단 1대대 병력은 부대 앞 신월동 사거리에 집결해 6본과 국방부를 향한 출동 태세에 들어갑니다. 진장! 너 어디가 데리고 온 거야? 진돗개 하나 비상구이가 몰라!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그게 알았어. 왔으니까 됐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니까 빨리 3여단으로 가서 지휘치를 지키게. 일단 유사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대를 잘 장악하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단결. 정병주 사령관은 최세창 3공수 여단장이 어디서 오는지 몰랐습니다. 1공수의 출동 움직임을 파악한 6본에서는 즉각 특전사령관에게 1공수 저지 명령을 내립니다. 특전사령부 정장군이요. 나 참모차장이요. 지금 사태가 급박해요. 1여단의 출동을 책임지고 막으시오. 그리고 정장군, 9공수 여단을 지금 즉시 6번으로 보내시오. 네, 알겠습니다. 당시 특전사령사에서 적법한 명령 계통이 살아있는 곳은 9공수뿐이었습니다. 일공수가 여단장 박희도의 명령으로 출동 준비를 완료한 시각 9공수는 사령관의 명령을 받고 출동 준비에 들어갑니다. 한편 이때 장태환 수경사령관은 1공수의 출동을 저지하기 위해 한강 다리에 차량 바리케이트를 치도록 지시합니다. (16년) 전 12월 12일 밤 10시경 한강다리를 지나던 민간 차량과 시민들이 바리케이드인 셈이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귀갓길이 묶였습니다. 아마 이때 6번 측의 9공수 여단이 즉각 출동했더라면 합수부 측의 1공수보다 먼저 서울에 진입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합수부 측 1공수의 진입은 맞고 6번 측 9공수만을 진입시키라는 명령이 이미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공수 여단은 서울 진입에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9공수 여단이 서울에 진입하지 못한 까닭을 짚어봅니다. 특전사 정병주 사령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9공수 여단은 차량 지원이 되지 않아서 출동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수부대는 군수사령부의 차량 지원을 받아야만 작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차량 지원은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 있으니까 이제 육군본부 작전처장 한 데서 또 전화 와서 빨리 출동하라. 곧 전투에 내려갈 테니까 출동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토행군 시간 된 다음에 출동하자. 뭐 총각을 다치지 않는 이상 토행군지 시간 된 다음에 출동하자. 그러니까 뭐 빨리 출동하라고 그러더만 차량 조치고 취해줄 테니까 출동하라고. 알았다고 했는데 차량이 안 옵니다. 그래서 12시는 됐고 해서 그래서 일개대대 자대 차량 거죠. 일개대대만 꾸고선. 한편 1공수가 출동한 시각인 13일 0시 5분 차량 지원을 받지 못했던 9공수 여단도 출동합니다. 결국 명령이 떨어진 지 2시간 15분이 지나서야 겨우 1개 대대만이 출동을 합니다. 공장님, 큰일 났습니다. 9공수 여단이 출동을 했습니다. 뭐야?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1시간도 안 걸릴 겁니다. 대신을 강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구공수여단의 출동 소식은 합수부축을 당황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수경사에 의해서 한강다리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공수는 누구보다 먼저 서울에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모 차장님, 이보시오. 구공수 여단의 출동을 중지시키시오. 병력을 빨리 부대를 복귀시키란 말이오. 윤 차장, 빨리 부대 복귀 지시를 내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구공수여단 상황실대. 부평에 위치한 구공수여단은 윤성민 참모차장의 명령을 받고 출동한 지 15분 만에 자대로 복귀합니다. 윤성민 참모차장의 회군 명령은 유혈 사태를 우려한 육군본부 측의 고뇌에 찬 결정이었습니다. 사실 이때 구공수가 먼저 서울에 진입했더라면 육본 측이 합수부 측을 쉽게 진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수경사가 관할하는 모든 한강다리가 장태환 수경사령관의 명령으로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명령 계통에 따라 합수부 측 일공수의 서울 진입이 가능했을까요? 이날 밤 10시 30분 다시 총리 공간을 찾아간 전두환 일행은 끝내 대통령의 재가를 얻는 데 실패하자 육군의 정식 지휘 계통을 제압하고 사태를 장악합니다. 그럼 저는 지금 즉시 돌아가서 부대를 인솔하겠습니다. 단일 출동 준비 완료했습니다. 이때 일공수의 출동을 저지하라는 정병주 사령관의 명령을 받은 이순길 부사령관이 부천 일공수여단에 도착합니다. 박정구, 나요. 아니 특전사 부사령관께서 왜 여기 와 계시오? 사령관님 지시를 갖고 왔어. 부대 출동은 안 돼요. 병력을 이동하지 마시오. 내가 하는 일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나는 보안사령관의 명령으로 국방부와 육본을 장악하러 가야 합니다. 그러나 박희도 준장의 직속 상관은 특전사령관 정병주 장군이었습니다. 그때 직속 상관인 특전사령관이 장태환 그때 반란 세력과 동조를 해서 사실상 병력을 동원하고 합수에 대한 공격 명령에도 같이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반란 행위에 같이 바담을 했기 때문에 직속 상관으로서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일공수는 직속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행주대교를 통해 서울에 진입합니다. 행주대교는 수경사 관할 밖에 있어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뚫려 있는 다리였습니다. 일공수여단이 육본과 국방부를 점령함에 따라 승리는 합수부 측으로 기웁니다. 12.12 당시 특전사 예하의 수도권 부대는 합수부 측에 가담한 1-3-5공수와 육본 측에 9공수가 있었습니다. 부천에 있는 1공수는 육본과 국방부를 점령하고 부평에 있는 9공수는 출동했다가 회군했습니다. 여단장 장교가 이끄는 5공수는 13일 새벽 2시 전두환의 명령에 따라 육본으로 출동하지만 이미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효창 운동장에서 대기 상태로 12.12의 밤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3공수여단의 움직임을 눈여겨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공수는 사령부와 같은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정병주 사령관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대였습니다. 이날 3공수여단의 움직임은 12.12의 성격을 잘 말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사령관실 부속실로 되죠.
장대인, 나 삼여단장인데 지금 사령관실에 누가 있나? 사령관과 비서실장? 알겠다. 박수령, 지금이다. 지금 즉시 작전을 개최한다. 삼공수 여단장 최세창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15대 대장 박정규 중령을 시켜서 자신의 상관에게 총뿌리를 들이댑니다. 정병주 사령관을 체포하기 위한 병력이 특전사에 도착한 순간 사령관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이 상황에선 권총을 휴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 그리고 실탄을 장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요. 7발의 실탄으로 뭘 하겠다는 거요? 아닙니다. 사령관님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령관님을 지켜야 합니다. 야, 형 소야! 설면 안쪽으로 펴시죠. 사령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항했던 단 한 사람의 부하 김호랑 소령. 그는 사령관만 남기고 모두 몸을 피하라는 합수부 측의 종용을 거부하고 사령관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사령관님을 체포합니다. 정사령관은 자신을 지키다 숨져간 김호랑 소령을 남겨두고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끌려갔습니다. 결국 이날 밤 특전사 4개 여단 중 135 3여단은 합수부 측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병주 장군의 체포는 12.12가 일부 정치 군인들에 의해 자행된 하극상에 의한 군사 반란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상하 명령체계가 제대로 기능할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군대에서 사조직의 명령을 받아 병력을 출동시켜 직속 상관을 체포한 이날의 사건은 정치 군인 때문에 전군의 명예가 훼손된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병주 장군은 직속 부하에 의해 체포되는 치욕적인 하극상을 겪고 80년 강제에 이해편됩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부하들에 의해 치욕적으로 군복을 벗게 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또 다른 부하의 불행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김호랑 중령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그 평생 갚지 못할 그러한 그 빚으로 그쪽에는 그 자식들이 없기 때문에 아버님이 안 계시더라도 그분들을 꼭 항상 그 받들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호랑 소령의 죽음은 정사령관에게 그 무엇으로도 보상 못할 빚으로 남았습니다. 김호랑 소령에게는 부인 백영옥 씨가 있었습니다. 김호랑 소령과 백영옥 씨는 육사 생도와 여대생으로 만나 72년 12월 결혼합니다. 7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 아이가 없었어도 두 사람의 부부애는 남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의 7년 부부 인연을 12.12가 끊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때 김호랑 소령의 나이는 35. 그 충격으로 실명한 백영옥 씨는 친정 있는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부산 불교 자비원 상담전화 소장직을 맡아 일하면서 남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애썼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됐던 정사령관마저 세상을 뜨자 백영옥 씨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백영옥, 그녀도 4년 전 의문의 죽음을 당해 남편의 영혼 곁으로 갔습니다.
김호랑 소령의 죽음과 그의 부인 백영옥 씨의 죽음. 12.12는 한 개인과 가족의 운명까지 모질게 바꿔버렸습니다. 12.12 이날 밤에 직속부하의 총에 왼팔을 부상당한 정병주 사령관은 병원 대신 치료실로 끌려간 후 강제 예편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제 예편 이후에도 군인 정신을 강직하게 지켰습니다. 때문에 12.12 이후 그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은둔 생활을 하던 그가 다시 세상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12.12에 대한 신군부 측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난 직후인 87년 11월 24일이었습니다. 그때 결국 그 움직이라고 하고 나서부터 내 하나 쓰러지는 통에 지휘근이 마비되다 보니까 그거 다 마비가 된 거죠. 7년 세월 동안 입을 닫았던 정병주 장군은 87년에야 비로소 12.12를 얘기합니다. (12.12)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그의 노력은 당시 김영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지원 연설 준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찬조 연설을 하려면 민주당원이 돼야 했습니다. 그는 갈등 끝에 일생을 군인으로만 마쳐야 한다는 평소의 신념을 꺾을 수 없어서 찬조 연설을 포기합니다. 결국 이 연설문은 영원히 유고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12.12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12.12 당시 수경 사령관이었던 장태환 장군 등과 만나 관련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있는 목적 자체가 우리들의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보다는 우리들이 응당의 생명을 바쳐서 12.12를 진압해서 해야 될 그러한 우리들의 과업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속죄로서 우리가 12.12에 대한 진상을 사실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밝히는 거예요. 그러나 88년 10월 9일 밤 집을 나간 그는 5달이 지난 후 싸늘한 죽음으로 가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정병주 사령관의 빈소 영정 앞에는 정 사령관이 생전에 쓰던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의 성경에는 마태복음 26장 중 배반을 약속한 유다라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스승 예수를 밀고 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게 한 제자 유다. 정병주 사령관은 왜 배반의 유다 이 규절을 기억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정병주 사령관은 89년 3월 한 군부대 근처 야산에서 나무에 목매 숨진 채 발견됩니다. 경찰은 당시 정병주 장군이 사업 실패 등을 비관해서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가 자살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강변합니다. 게다가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병주 사령관의 죽음에 어떤 의문점이 있는지 짚어봅니다. 1989년 3월 4일 경기도 양지군의 이름 없는 야산에서 정병주 장군은 처참한 모습의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지난 9년 세월에 대한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고 홀로 쓸쓸히 숨져갔습니다. 검시 결과는 목이 압박을 받아 질식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 경찰은 비관 자살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이 같은 발표는 정병주 사령관이 30년 전부터 알아온 당뇨병으로 건강이 악화됐고 강제 예편된 뒤로는 심한 우울증세도 보였으며 최근에는 자신이 투자한 조카의 공장 도산으로 걱정해왔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정병주 사령관의 자살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합니다. 우선 현장에 사람들이 도토리를 주우러 자주 다니는 곳이고 당시에는 낙엽도 없어 시야가 확 트인 곳인데도 5달 가까이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점이 의문의 하나입니다. 또한 80kg에 가까운 몸무게의 장성이 나일론끈으로 매달린 나무에 상처기조차 나지 않았다는 점들은 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역사의 증인이 돼서 12.12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자료 수집에 애써온 그가
유서 한 장도 없이 죽었다는 점은 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는 당시의 나무마저 베어지고 없습니다. 이렇게 정병주 사령관의 죽음의 흔적은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12.12는 우리의 현대사를 거꾸로 돌려놓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또한 개인의 운명을 이토록 모질게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12.12에 대한 명칭은 우발적인 사건에서 쿠데타적인 사건으로 다시 군사 반란으로 바뀌어왔습니다. 그동안 진상규명이 되지 못한 채 정치 군인들에 의해 미화되고 거짓 포장되어 왔던 12.12가 지금 역사에 의해 해부되고 있습니다. 5.18 특별법이 제정돼 12.12에 대한 진상이 명명백백히 규명되는 날, 국립묘지에서 침묵하고 있는 정병주 사령관의 비문도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날 그의 비석에 어떤 글들이 새겨질까요? 오늘 역사출이 여기서 마칩니다.